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기까지 무사히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 진짜 얼마 남지는 않았죠. 일제강점기 부분이랑 현대 파트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 내용이 현대로 가까워 올수록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뭐가 외울 게 좀 많아진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는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기초 상식으로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촘촘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시간 동안에 시대별로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이거를 구별해서 알아놓는 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독립운동 단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비슷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느 단체가 나왔을 때 주로 잘 모르는지를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잘 틀리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이론 공부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제 국권을 완전히 피탈당하고 나서 1910년에 8월 29일자로 우리가 일본이랑 억지로 나라가 통합이 되죠. 한일병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 우리가 35년 정도의 일제강점기가 있어요.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한 10년 단위로 뭔가 뭉텅이로 통치 방식이 좀 변화합니다. 통치 방식이 변화했다는 건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일제가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계 정세도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가만히 참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항일 투쟁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방식이 조금씩 바뀐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처음에 나오는 1910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대 통치와 민족운동 10년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대 약 10년 동안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특징을 좀 꼽았을 때 한 글자로 지금 특징을 가져다 놨습니다. 바로 무단 통치라는 건데 무단. 여기서 말하는 무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무력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무단 통치. 그리고 경제 수탈. 이게 두 개 키워드예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건데 식민지로 전락하고 나서 경제적인 수탈을 굉장히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을 씁니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인데 일단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돼요. 식민 통치의 중심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총독부 건물이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복궁에 바로 한복판에 또 있었던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시기를 무단 통치라고 하는 이유는 총독부를 만들고 나서 이 총독을 임명할 때 군인 중에 임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관 중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헌병경찰제를 써요. 일단 군인이 메인에 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가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역사가 50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망했구나. 이제 우리 일본이야. 이렇게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또 나라가 어려워지면 전쟁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들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일어나는 민족성을 또 가지고 있죠.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항일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처음부터 구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완전히 나라 빼앗기기 직전에도 13도 창의군이라든지 3번에 걸치는 의병 전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아예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 생각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포 정치를 추구하게 되고요.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군인이 헌병경찰, 그러니까 군인인데 경찰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있고 범죄 즉결례라고 하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는데 범죄 즉결례가 뭐냐면 여기 날개 설명에 지금 나오는 게 있어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정한 게 있는데 일정한 범죄나 법규 위반을 하면 법을 위반하면 재판을 받아야겠죠. 근데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거는 사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일반적인 범주의 인권적인 부분이 하나도 지금 없는 겁니다. 이 범죄 즉결례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한테만 한정돼 가지고 했었던 거였어요. 범죄 즉결례가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차별적인 게 밑에 나오는데 여기 조선 태형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되게 차별적인 건데 더 심각했던 건 이거예요. 조선 태형령. 한국인에 한해서만 재판 없이
태형을 칠 수 있게 한 거죠. 태형. 태형이 뭐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곤장으로 엉덩이 이렇게 맨 엉덩이 때리는 형벌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을 해서 시시때때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썼던 겁니다. 이게 사실 아픈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다 큰 성인을 바지를 내려가지고 이거를 엉덩이를 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육체적으로도 아프지만 상당히 치욕스러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은 자기들끼리는 이 1910년대에 조선 태형령이 시행이 될 때에는 우리는 뭐 눈도 제대로 못 뜨니까 그리고 맞는 이유도 뭐 별것도 아니에요.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불손해. 이런 식으로도 끌려가서 맞기도 했으니까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냥 뭐 이지매 하듯이 괴롭히듯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선 태형령을 하면서 일본 군인 경찰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적으로도 별 이유 없이 괴롭히면서 역시 조선 사람과 북어는 때려야 맛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말도 안 되는 속담 같은 거, 은어 같은 거 만들어 가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요거를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권 같은 거 없습니다. 이 무단 통치 시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인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없어요. 이거 다 박탈하고 정치 참여 당연히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꾹꾹 누르는 게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관리는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교사한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다니게 해서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운영 어떻게 하냐면 1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 초등학교죠.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의 초등학교 친구들은 6년을 다니는데 지금 우리처럼 6년을 다니는데 4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과목이 일반적인 국영수 이게 아니라 좀 실업교육 위주로 일본어 가르치고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걸 가르쳐서 하급 기술을 가르쳐서 노동자로 키우는 거에만 급급해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내실 있게 교육을 배우거나 똑똑해지거나 뭐 일본 사람들하고 나란히 교육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의 무단 통치가 다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가 기본적인 기조는 공포정치에 기반한 무단 통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경제 침탈하잖아요. 1910년대 이제 식민지를 드디어 만들었어요. 식민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경제력을 수탈해가는 거 이러려고 식민지 만든 거니까 자 어떻게 수탈했는지 처음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 하냐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조사 사업. 토지를 왜 조사해요? 처음에 명분을 할 때에는 야 너네 공평하게 지세 분담해야지. 그리고 너네 토지 소유권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 가져가는 뭐 근대적인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개혁을 시켜주겠어. 이게 명분이었는데 실제 속내는 뭐였냐면 안정적으로 지세를 확보를 해야 그걸 가지고 이게 그대로 다 총독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재정 기반 확대를 위해서 토지를 건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는 데 굉장한 목적이 있었겠죠. 어디에 얼만큼의 땅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거를 알고 나서야 뺏을 수가 있는 거기도 하니까 이런 기본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법령을 만듭니다. 이 1910년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령이 많아요. 뭐 다 허락받게 하고 이상한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조사령이 있어요. 이거를 시행을 하는데 기한부 신고제로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굉장한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 기한부 신고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춰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겠죠. 신고를 하는 거니까 서류를 갖춰야 될 텐데 이게 신고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낼 때도 이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다 손으로 쓰거나 해야 되는 서류인데 한자 같은 게 막 복잡하게 써있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도저히 일반인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기간도 너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고를 못한 토지가 많았어요. 신고를 못했다는 거는 이게 무슨 지금 같으면 꼭 해야 되는 거는 문자로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카톡에도 이제 보여주고 인터넷으로 공지도 해주고 편지로 우편물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전화가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신고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중에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너 기한원에 신고 안 했더라? 네 땅은 이제 네 땅이 아니야.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는 거죠. 이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요거의 목적은 일종의 토지 약탈이겠죠. 토지 약탈이 목적이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뭐 세금도 많이 거치면 본인들도 좋은 거예요. 조선총독부의 현실적인 재정 수입이 확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세금 내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가 여기 일본이 완전히 일제강점기 하기 전에 본격적인 수탈을 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거를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여기에 토지를 귀속시키는 겁니다. 신고 제때 못했어? 그러면 우리 거야 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주는 거죠. 여기도 나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에 이미 우리의 뭔가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걸 기반으로 토지를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침탈도 많았는데 회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령이죠? 령. 자, 일제는 회사령을 제정해서 여기 회사령 나오죠. 우리나라 민족자본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회사를 만들 때에도 그리고 해산할 때에도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민족자본을 육성하는 회사 같은 건 세울 수 있게 해주지를 않겠죠. 철저히 탄압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설립할 때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자본은 육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등등등 우리 나무 베는 거, 물고기 잡는 거, 광산에서 뭐 캐는 거 전부 다 허가를 받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쓸 수도 없게끔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놓는 산업 침탈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이게 1910년대의 특징이고요. 그럼 이거 우리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비록 집을 뺏겼지만 이거를 그대로 내줄 수는 없잖아요. 자, 1910년대 독립운동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는 뭘 했냐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근데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상당히 강압적인 방식을 많이 쓰는데 안학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안학사건. 안학사건 날개 설명 있습니다. 자, 안중근 아시죠? 안중근. 여기는 집안이 다 독립운동가예요. 안중근의 사촌 동생 중에서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 걸린 거예요. 잡힌 거죠. 그러면서 관련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가두면서 난리를 쳤던 사건이 안학사건이고요. 그리고 백오인 사건 같은 거 있죠. 이 뭐냐면 신민회라고 알죠? 신민회. 안창호 선생하고 양계탁 선생에 관련돼 있는 신민회라는 비밀결사 민족단체가 있었는데 뭐 학교도 세우고 회사도 세우고 뭐 출판도 하고 너무너무 여러 군데에서 활약을 많이 합니다. 아주 눈에 가시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결사 단체가 그 독립운동의 온상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든 이거를 해산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조작해가지고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 니네가 너희들 독립운동가들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잖아. 이런 식으로 사건을 조작을 해서 여기랑 관련돼 있는 사람들 105명을 다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가두고 하는 이 과정에서 신민회가 와해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계속 통해서 민족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못하게 엄청나게 탄압을 한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면 일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추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못하겠다. 국내에서 뭔가를 할 때에는 드러내놓고 못하겠죠. 대체로 비밀결사 형태로 합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홍보하듯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191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시크릿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경향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대표단체가 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독립의군부라는 데가 있네요. 여기부터 좀 헷갈리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독립이라는 글자나 대한이라는 글자가 매우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의군부를 한번 보시면 뭔가 정의로운 느낌이 조금 들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임병찬이라고 하는 유생이 있어요. 선비죠. 요 사람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을 한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는 건 고종한테 좀 협력하는 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성격은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 이 의군부라는 단어를 군주를 정의롭게 보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연결을 해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종이 임병찬이라는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복벽주의가 뭐냐면 독립을 하고 나서 군주정, 우리는 대한제국으로 다시 복귀해야 돼.
공화정이나 이런 거 말고 군주가 있는 체제로 다시 독립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했었던 단체입니다. 이 독립의금부는 조선 총독부에 우리의 국권을 다시 내놓아라 라고 하는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고 성격이 어떤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광복회라고 있어요. 요즘에 종종 나옵니다. 대한광복회. 자, 여기 뭐 했냐면 원래는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풍기광복단이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경상도 지역에 풍기광복단이랑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이 두 개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 두 개 단체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을 하고요. 여기 총사령관에 박상진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 동네 내려가면은 이 박상진의 동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 대한광복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공화정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국가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모으고요. 친일파를 처단하는 방식의 일종의 무장투쟁을 하는 것으로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독립운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잘 한번 봐주시고 바깥쪽에서 뭐 했는지 볼게요. 국외에서는 그러면 뭐 했냐. 국외에서는 일단은 일본은 우리를 1910년대에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많이 합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아주 시작하는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 이 의병들이 모이는 거에 대한 이 어려움을 깨달은 상태예요. 얘네들이 또 모이게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뭐 했냐면 자, 국외에서도 일제가 탄압을 되게 많이 하려고는 해요. 근데 이미 국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국내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우리가 해외 지역으로 조금씩 이제 나가요. 못 쫓아오는 데로 가야죠. 아무래도 국내는 힘들고 저기 뭐 간도라든지 만주라든지 뭐 이런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국외에서 독립운동 활동들이 또 일어나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이름 아니겠죠? 이거 일본이 불렀던 이름이고요. 일제가 우리나라 남쪽의 삼남 지역에 이 남쪽에 퍼져 있었던 의병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1909년 9월부터 2달 동안 아주 대대적이고 잔혹한 탄압 활동을 합니다. 그게 남한 대토벌 작전인데 이것 때문에 이때 죽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됐어요, 활동이. 그래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해외로 나갑니다. 물론 이 해외로도 쫓아갑니다, 일본이. 근데 우리가 해외로 왜 나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탄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립운동이 용이했었던 다른 지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네, 서간도, 남만주라고 부르는 서간도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이 한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지역에 삼원보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완전 나라 망하고 나서 신민회 계통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 기지를 여기다 만들거든요. 서간도의 삼원보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경학사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 파란색 날개 설명이 지금 있는데 이게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 구민단, 한족회 순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아래쪽에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게 또 개편이 돼서 들어가기도 해요. 자, 경학사의 주요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회영, 우당 이회영과 이동영 선생이 삼원보에 설립했었던 한인자치기구를 경학사라고 해요. 이회영과 이동영은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서간도에 신흥 강습소가 생깁니다. 이회영이 자기 집안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이 서간도 지역으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때 신흥 강습소에도 상당한 양의 재산을 투척을 하셨고요. 이게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만든 건데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오른쪽 지역으로 옮겨서 북간도가 있습니다. 북간도. 이 북간도에는 중광단이라고 있어요. 그 나철이 만들었던 단군 믿는 대종교 있잖아요. 그 민족 종교. 대종교 신자들이 조직했었던 항일 무장단체고요. 사실 이거는 종교적인 특징보다는 대종교를 만든 이유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민속 신앙 중에서 사람들의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민족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대종교예요. 정말로 무슨 단군을 신으로 모신다던가 엄청난 어떤 계시를 받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항일 무장단체입니다. 중광단. 여기 김좌진 장군이 있는데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로 확대하고 개편됩니다.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로 나중에 확대 개편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도에서도 민족교육을 당연히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상설이 서전서숙을 세우고요. 김학연의 명동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뭐니 해도 우리나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들, 일본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활동하는 거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연해주, 러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랑 붙어있는 연해주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 신안촌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이 한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집단 거주 지역이고요. 여기가 그대로 독립운동 기지로 쓰이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한민회라는 단체가 있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조직이 됐는데, 이 해조신문이라고 하는 또 소식지를 발행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권업회입니다. 권업회. 이게 권업회라는 이름만 들으면 좀 페이크거든요. 아, 뭔가 직업을 권장하는 이런 경제적인 모임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름을 조금 페이크로 달아놓고 여기에서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를 좀 하는 이런 단체로 좀 쓴 거죠. 신안촌 안에 조직된 자치기구인데 권업신문이란 걸 발행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다른 부가적인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 이 권업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통령, 부통령으로 해서 수립을 한 거. 대한광복군 정부도 또 있었어요. 이 지역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연해주.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중국 상해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중국 상해는 신한청년단이 먼저 있어요. 여운형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이 됐고요. 파리 강화회의 때 김규식을 파견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동단결 선언. 신규식, 박은식, 이 사람들이 주권 재민 사상을 담아서 발표를 또 한 건데 1917년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대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부르짖었던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거 만들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또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동단결 선언인 거고요. 자, 그리고 동제사라는 거가 또 중국 상해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나오는 신규식과 박은식이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조직을 했는데 한국과 중국의 교류를 위해서 중국인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유리하니까 독립운동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좀 있었고, 자, 미주 지역이 조금 특이하죠. 대한인 국민회가 있어요. 우리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체성 같은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대한인, 대조선 이런 글자가 좀 자주 나오더라.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두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해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독립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흥사단이 있습니다. 안창호가 이 미국에 있는 한인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이름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있어요. 박용만이라는 분이 하와이에서 조직한 단체예요. 군사훈련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건데 대조선 국민군단은 선지로 나왔을 때 엄청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날개 설명이 또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 하와이 한인사회라는 게 있어요. 왜 하필 하와이냐? 왜냐면 우리가 1900년대 초반부터 하와이로 이민을 갔으니까 이민간 세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탕수수 농장 같은 데 취업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노동하면서 한인사회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특이하게도 농사를 병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숙모학교 있습니다. 멕시코에도 하와이랑 간 거랑 똑같아요. 여기도 그 선인장 에네켄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는데 무지 힘든 거예요. 에네켄 채취하는 게. 여기 에네켄 농장에서 일했었던 한인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 학교를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활동들이 있더라.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식민지의 본토였었던 일본 도쿄, 일본의 심장부였던 도쿄에서도 있어요. 도쿄로 유학 갔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낭송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YMCA, 청년 YMCA 회관이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발표를 하고 여기를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걸 듣고 나서 이제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저 젊고 창창한 청년들도
일본 본토에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이제 3.1운동이 되는 거겠죠. 요런 과정을 거쳐서 9개의 독립운동들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쭉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910년대 말미에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독립운동과 이거 덕분에 생겨났었던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반드시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3.1운동 모르는 한국 사람 없겠죠. 3.1운동 우리가 갖고 일어났었던 가장 큰 독립운동이기도 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또 유명한 게 3.1운동입니다. 자, 배경이 어땠느냐. 그때 우리나라 주변 상태가 어땠냐면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파리 강화회의.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를 제창을 했다는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네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이거 우리한테 너무너무 반가운 얘기죠. 너무너무 반가운 얘기라서 이거가 고무적으로 여기저기에 영향을 일파만파 주게 되는데 요거가 딱 나오고 나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 풍분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죠. 첫 번째로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또 파견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쿄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거로 형성을 해가지고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국내는 어땠냐면 무단 통치가 거의 10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불만이 점점 찰랑찰랑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1919년에 1월 달에 1월 20일 즈음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급사를 하는 거죠. 이 죽음이 너무나 미심쩍었고 이거 뭐 지병이 막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갑자기 죽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종의 죽음에 일제가 관련돼 있다는 독살설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면서 반일 감정이 막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준비 및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일반 독립운동가들이 한 게 아니고요. 천도교, 기독교, 불교 단체들 대표자들하고 학생들이 모였어요. 좀 움직이기가 편했던 학생들이 모여서 고종의 관을 가지고 나가는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만세운동을 계획을 합니다. 만세를 평화적으로 하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던 게 아예 아니에요. 자,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 골고루 뽑힌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3월 1일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고 학생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같이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걸어가면서 가두행진을 하자. 요게 목표였는데 요게 나중에 지방도시까지 엄청 크게 확산이 됐고 농촌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주나 연해주나 미국이나 일본 등등 해외까지 굉장히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단위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일제의 탄압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못 참겠죠.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그래서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 화성에, 수원의 화성에 가면 제암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암리 학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 기념관을 또 만들어 놨고요. 또 유관순 열사 아시죠?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이분은 뭐 눈앞에서 자기 부모가 죽는 거를 다 본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유관순 열사도 3.1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자기하고 자기 부모님도 다 같이 하고 부모님 사망하고 오빠도 독립운동 하다가 같이 사망이 아니고 같이 체포가 돼요. 서로 각기 다른 데다가 들어가게 되지만 그래서 체포가 된 다음에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 쪽에 있었어요.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서대문 형무소에 그 여자 가두는 여옥사가 있거든요. 그 여옥사에 유관순 열사가 갇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지하 어딘가가 혹시 유관순이 갇혔던 데가 아니냐 요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쪽에 갇혀가지고 여기서도 그 만세운동 1주년이 되었을 때 1주년으로 만세 또 하고 이러면서 요주의 인물로 분류가 되고요. 미성년자였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형량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건데도 여기서 계속 돌발 행동을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과격하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는 날짜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순국을 했고요. 순국했고 이런 것들이 1910년대에 주로 나오는 활동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1운동은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3.1운동. 우리가 그간 뭐 3.1운동 100주년이다 뭐다 굉장히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3.1운동을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애초에 3.1운동 이렇게 목표에 해당하는 사실 이걸로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요걸 했겠죠. 사실은 이 만세운동으로 독립이 됐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독립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져서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인원으로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때 만세 함성이 너무 많아서 독립이 된 줄 알고 뛰어나와서 만세한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독립이 안 됐잖아요. 독립이 안 됐는데 거기 민족대표들이나 독립운동가 분들도 야 이게 어찌 보면 성공할 수도 있었던 굉장한 규모의 대규모 민족운동이었는데 아 우리 왜 실패했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를 하고 가두행진을 할 수 있는 장만 마련을 해주고 누군가는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 국권도 찾아오고 그런 요청도 했어야 됐겠죠. 근데 그런 거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 같은 거는 없이 그냥 마냥 만세만 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대표 집단을 만들지 않은 거가 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구나. 이거가 의미가 없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3.1운동을 계기로 야 우리 대표 집단이 필요하네. 대표자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광복이 안 됐으니까 아직 임시기는 한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고요. 일제가 우리를 10년 동안 무단 통치를 꽉꽉꽉꽉 하다가 이쯤 되면 길들여졌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터진 게 3.1운동이에요. 심지어 무기도 없이 평화적으로 가두행진을 수백만 명이 뛰어나와가지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약간 깜짝 놀란 게 있고 야 얘네들은 누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누르기만 했더니 뒤로 자기들끼리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통치 방식을 조금 바꿉니다. 이제 군인들이 통치하는 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고 조금 부드럽게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를 문화통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막 이렇게 정말 문화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5.4운동 같은데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엄청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단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쭉 보면 이렇게 있는데 수립은 3.1운동 이후에 조직적으로 독립운동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상해에다가 삼권 분립에 입각을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통령 이승만이었고 국무총리 이동휘였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지금 만들어졌는데 상해로 했었던 이유가 원래 여기 말고도 후보군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이 일본의 추적을 피할 수 있으면서 주변에 서구 열강과 연계할 만한 그런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장소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조계지에 위치했었던 중국의 상해를 가장 적임지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초대 이 대통령으로 또 이승만이 선임이 되기도 하고요. 자, 초반 활동을 한번 볼게요. 한 4년 정도 되고 당연히 우리 추적하겠죠, 일본이. 그래서 비상 연락망이 있었어요. 연통지하고 교통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연통지는 비밀 행정 조직이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역할로 좀 쓰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은 뭐냐면 국내하고 연락을 왔다 갔다 취할 때 썼던 건데 이륙양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설명 나와 있는데 만주의 단둥에서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조지 루이스 쇼가 있어요. 우리도 이 사람 되게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무역선박 회사인데 여기에 임시정부의 교통국이 입주를 해 있었어요. 우리한테 매우 호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국내외가 왔다 갔다 연락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자금 모금은 끊임없이 합니다. 임시정부지만 임시정부를 유지할 때 여러 가지 분야에 돈이 들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조금이긴 하지만 세금도 걷었고 이렇게 독립공채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또 마련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독립이 되면 갚겠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예요. 이 독립이 언제 될 줄 알고 이렇게 턱턱 샀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사람들이 독립공채를 많이 사줬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자, 외교 활동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가 상해를 선택한 이유가 외교 독립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파리 위원부를 미국의 구미 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활동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활동으로는 뭐가 있냐면 문화활동으로는 임시사료 편찬회를 둬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 이 사단이 난 것이냐.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 관계를 이게 누구의 잘못이고 한지를 다 밝혀낼 수 있는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을 해요. 역사 정리 사업을 좀 하고요.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서 미국에다가 한인 비행사 학교까지 세우게 됩니다. 좀 특이한 활동들이 좀 있죠. 그러면 임시정부가 처음은 견고하게 시작을 했는데 다음 뒤에까지도 그렇게 유지가 됐느냐? 그거는 아니고 임시정부가 한번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재정비하는 기간이 하나 낑겨 들어가 있어요. 자, 국민대표회의가 있습니다. 1923년이고요. 이 배경은 뭐냐면 일제가 우리를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 몰래 만들어놨었던 비밀 연락망이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발각이 됐네요. 이제 이거를 못 써요.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엔 여기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나 하죠.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 좀 대신 어느 정도 대신 다스려 달라고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쓰나미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회의를 합니다. 결과를 보면 성과 없이 그냥 결렬됐어요. 결렬됐고 이것 때문에 독립운동 세력이 이탈을 좀 많이 해서 임시정부가 상당히 가라앉는 그런 상황을 보이게 돼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나서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었던 이승만이 여론이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승만이 1925년에 탄핵을 당해요. 쫓겨나게 되고 우리 감히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임통치 청원서 같은 거를 보냈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위임통치 청원서지 실제로는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의 나라 새파랗게 모르는 미국에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맡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승만은 결국에는 탄핵을 당하게 되고요. 박은식 선생이 두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가 제2차, 3차 개헌 내용이 있는데 개헌은 뭐냐면 지금 이 임시정부가 흔들흔들하니까 여기를 좀 개선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체제를 바꾼 거죠. 내각 책임제, 국무령제를 채택한 2차 개헌과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개편한 제3차 개헌이 추진되었다. 뭔가 법안을 바꾸는 내용이 있는데 형태에 맞춰가지고 법안의 내용을 조금씩 더 세련되게 바꾸고 필요하게 바꾸고 있다라는 작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한 번에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리는 파트 있으면 또 앞으로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10년대의 일본의 통치 방식의 특징이 무언가 그리고 우린 거기에 어떻게 대항을 했는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3.1운동이 있고 이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걸 꼭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